오펜하이머에게는 네. 아주 뭐 여성이 네. 딱 꼽으라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요? 두 명. 오, 한 왜요? 사람이 아니고 두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람. 또 한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엔 한국연구팀이 개발한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의 진위 논란에 대해서 국내외 반응과 평가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걸 준비하셨어요. 화제 영화죠. 오펜하이머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고 온 것뿐만 아니라 타이틀을 정해 오셨는데, 이 타이틀을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 영광과 몰락의 스토리로 잡아주셨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택한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영화 애호가 분들께 네. 이게 오펜하이머 스포하려는 영화 스포는 아니다. 전혀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게 전에 들으니까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저도 아직 안 봤어요. 3시간짜리에다 아주 좀 난해하다. 오. 대사가 엄청 많더라. 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사전 공부를 조금 하고 가면 오. 영화를 더 재밌게 그렇네요. 감상할 수 있겠다. 오. 이런 의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네. 사실 영화 이름에 타이틀에 과학자 이름을 박은 영화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인슈타인도 영화가 됐는데 그거는 지니어스거든요. 그러니까 천재. 지니어스라 했지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은 안 달았단 말이죠.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는 네. 그 영화의 메시지, 즉 메시지가 이 이름에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상징하는 바,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 크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 만큼 오펜하이머는 물리학자로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이 과학 오디세이 한번 소개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영화 제목에 과학자 이름이 들어간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오펜하이머가 어떤 인물이기에 영화 제목으로까지 썼을지 차분히 조명해 볼까요? 예. 이 영화의 원작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가져왔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네. 저널리스트인 카이 버드라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영문학자이자 미국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인 마틴 셔윈, 이 두 사람이 25년간 네. 자료를 찾고 탐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서 25년이요? 네, 지은 오펜하이머의 평전입니다. 네. 평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대기가 아니라 거기에 평가도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기본으로 하되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물리학 관련 오펜하이머의 정보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추가해서 그렇게 요약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책의 목차에 맞춰서 이 오펜하이머의 출생과 성장기부터 시작하는 게 이 인생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생부터 성장기까지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예. 오펜하이머의 아버지는 이제 유대인이고요. 네. 무일푼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직물을 수입하는 업종에 일을 했는데 네. 아주 돈을 엄청 벌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민 와서 무일푼으로 이민 와서 대단하네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군요. 이뤄냈죠. 네.
그리고 화가인 어머니를 만나서 네. 여성 화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1904 1904년에 이제 낳았죠.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네. 그 동생 프랭크 오펜하이머도 물리학자입니다. 형제가 둘 다 예, 물리학자네요. 물리학자입니다. 오. 그리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공부를 교육을 아주 잘 받았죠. 네. 게다가 이제 머리가 영특해서 네. 뭐 영어, 프랑스어, 문학, 강문학 오. 뭐 아주 다방면에 관심을 보였고 또 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학생이었고요. 18세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것도 하버드에 아이고. 들어갔는데 화학을 진짜 전공했는데 똑똑했나 봐요. 예. 3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3년 만에. 예. 근데 야. 화학 전공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졸업할 때 물리학 대학원 입학 자격까지 갖추고 와. 그렇게 졸업했어요. 천재 중에 예.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 학위를 보니까 예.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경력에. 예. 그렇다면 이 박사 과정은 유럽에서 유학을 한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한 30년 전에 뭐 유학하면 미국 그러니까요. 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물리학 분야는 유학하면 유럽인 거예요. 1900년 초반 때는 20년대, 오. 1920년대, 30년대는 네. 하여간 괴팅겐 대학에서 네. 물리학의 혁명이 일어났죠. 현대 물 물리학의 혁명.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920년대는 이제 양자역학이 그때 뭐 슈레딩거 뭐 고양이 실험. 그다음 하이젠베르크 뭐 파울리 디렉 뭐 아주 천재들은 다 거기 있었는데 특히 괴팅겐 대학에 많았고 네. 거기에 그 물리학 소장으로 있던 그 막스 보른이 그 양자역학의 그 확률 해석이라는 게 그게 또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그 톰슨 교수가 있었는데 네. 톰슨은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그 제자의 또 르드포드라는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르드포드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게 원자가 가운데 핵이 있고 이렇게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이제 모형을 원자 모형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캠브리지의 톰슨 연구실 밑 들어갔는데 네. 이제 톰슨이 직접 지도 교수를 한 건 아니고 그 실험 물리학자 블랙킷이라고 이제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란다. 오펜하이머가 네. 오펜하이머를 줄여서 오피라고 많이 합니다. 네. 예. 오피가. 오피가 실험에 좀 서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랙킷의 인정을 못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 천재인데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좌절도 느끼면서 또 질투도 느끼고 이래가지고 사고를 하나 칩니다. 어떤 사고요? 독이요? 독. 네. 포이전. 네. 사카리엔즈 정상가리.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을 네. 구체적으로 독이 무슨 종류의 독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과에 발라가지고 사과요? 사과. 네. 그래가 블랙킷 자기 미워하는 블랙킷 책상 위에 놔놨어. 독을 바른 사과를 그 싫어하는 사람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엄청 문제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다행히 블랙킷은 그걸 먹질 않았어. 근데 그게 하여간 사건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네. 했다고 주장하는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어떤 젊은 시절에 어떤 돌발 행동으로 좀 안 좋은 쪽의 돌발 행동으로
오펜하이머를 많이 기억을 하죠.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신경 약간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성격도 좀 있다. 이제 신경 과민 뭐 분열 증세까지는 아닌데 신경 과민 정도가 있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 먹지 않았고 피해자가 없고 오펜 이제 정신 상담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사태가 이제 수습되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1년 동안 힘겹게 보내고 나서 좀 물리학이 참 좋아졌어.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오피가. 예. 네. 그래서 마침 그때 네. 괴팅겐의 막스 보론이 초청장을 보냈어. 오피한테요. 예. 오. 그래 우리 학교에 와달라. 그래 자기 제자로 받아준 겁니다. 네. 막스 보론이. 그럼 자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그래 가보니까 막 천재들이 다 있는 거야. 네. 그 아까 말한 뭐 하이젠베르크, 디레, 음. 파울리, 요르단, 뭐 페르미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리학을 혁명기 때 물리학을 보이스 피직스, 소년 물리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이 사람 20대 초반의 물리학자들이 혁명을 이뤄냈다 이래가지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예. 이 천재들 틈에서 1년 만에 17편의 논문을 발표한 거라. 와. 그러니까 막 그 천재 중에서 슈퍼스타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17편이면 한 달에 거의 1.5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주목받는 논문들이에요. 와.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불과 2년 만에 네. 그 들어간 지 2년 만에 23세에 네.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막스 보론도 당시에 거장이었거든요. 막스 보론의 인정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그 당시에는 물리학의 불모지였는 거라. 네. 그 불모지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그것도 이제 서부 개척 시대 있잖아요. 네. 서부에 캘리포니아 대학 중에 버클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걸 버클리 대학이거든요. 네. 그 분교인데 요즘은 독립적으로 그냥 버클리 대학 하면 엄청 유명한데요. 그 버클리에 둥지를 이제 틀었죠. 그래서 물리학을 여기에 전파를 해서 다시 미국에서 항무지를 개척하듯이 해서 네. 물리학의 꽃을 피우자 이렇게 오. 이제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예. 오펜하이머의 물리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예. 일단 아주 상징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 1946년, 51년, 67년, 67년은 사망합니다. 네. 세 차례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어. 오. 그 이거는 물리학을 수상한 사람들이나 아주 고급 그 평가단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추천한다거나 뭐 막스 보론이나 아니면 닐스 보어 뭐 이런 거장들이 이렇게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그 성과가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는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받지를 못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좀 더 살았다면 오피가 더 살았다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오피는 뭐 핵물리학에서 뭐 천체물리까지 아주 다방면의 테마의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거야. 오. 그게 이제 노벨상을 못 받은 아주 결정적인데 이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뭐 중력 붕괴 이래 해가지고 생기고 나중에 이게 이래 하면 발견될 것이다는 논문을 이미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블랙홀이 실제로 발견된 게 1971년이에요. 죽고 나서. 그래서 67년에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는 노벨상은 그 대상자가 안 되거든. 죽은 네, 사람. 네. 그러니까 더 살았다면 그렇죠. 이걸로 중성장별과 블랙홀 발견 예측 연구로 아마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동료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네. 또 근데 자기 스스로는 가장 큰 공헌, 물리학의 가장 큰 공헌이 뭐냐? 그러니까 양전자 존재 예측 연구를 꼽았어요. 양전자라는 건 뭐냐면 전자가 있잖아요. 네. 전자하고
크기와 질량과 전하의 크기는 같은데 전하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럴 수가 있군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예측을 했는데 37년인가 이게 실제로 발견돼 가지고 이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예측을 한 거죠. 오. 자, 지금까지 오펜하이머의 업적 또 스타성까지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 이쯤에서 로맨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예. 예. 자, 오펜하이머의 러브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또 갖고 예.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브 스토리 서양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 하면은 우리의 고정관념, 네. 현모양처, 네네. 이런 거라든지 뭐 결혼은 한 번만 해야 된다 이런 수뇌부 같은 생각 사람. 하면은 네.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오펜하이머에게는 네. 아주 뭐 여성이 네. 다 꼽으라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요? 두 명. 왜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 또 한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인물이에요. 두 네, 인물이. 네. 자, 전자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도 그렇게 밝혀요. 나의 진정한 사랑은 진이다. 진 테트록인데 그녀는 이제 자기가 버클리 대학에 있었잖아요. 그 같은 대학의 교수 딸이고 문학과 교수 딸이고 스탠포드 의과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열정적인 성격. 그래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약간 주저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죠. 네. 이 여성한테. 근데 이 진이 공산당 신문에 글을 썼고 공산주의 협회 회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30년대 30년대에는 좀 지식인 젊은 지식인들은 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 공산당 사회주의 이런데 다들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쪽에 스페인 내전 이런데 막 외국 사람인데 가서 참여하고 하잖아요. 네. 그거 다 뭡니까 사회주의 어떤 그 뭐 또 정의 뭐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공산주의를 생각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 네.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군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진과 접촉은 결혼 후에도 계속됐는데 이 41년에 의문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진이요? 진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36년에 만났는데 41년까지 5년간 이제 이렇게 그 결혼은 그 전에 했는데 결혼하고서도 진을 계속 만났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걸로 오펜하이머가 소련 스파이로 몰리는 빌미가 되게 됐죠. 네. 그 진은 오피를 사랑하면서도 결혼할 뜻이 없었어요. 좀 그런 이제 비혼주의자랄까 뭐 이런 네.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캐서린 키티 퓨링 해리슨이라는 여성인데 네. 그냥 키티라고 불립니다. 이분은 키티는 이 당시에 네 번째 결혼이었어요. 네 번째요? 네, 네 번째.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를 만난 게 네 번째 남편이에요? 그 결혼은 이제 만나고 나서 한참 다른 남자하고 있으면서 하여간 네 번째. 네. 만나기는 그 전에 좀 만났죠. 대학생 때 만났으니까 대학생 때 뭐 네 번째 결혼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버클리 대학생이고 또 이 친구도 공교롭게도 공산당원이었어. 이 키티의 전 남편도 스페인 내전에 이제 참전했다가 사망한 공산당 활동가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공산당 활동가는 진짜 세계 평화와 어떤 정의를 부르짖는 어떤 젊은 그 어떤 지식인들 열성이었죠. 젊은 혈기였죠. 그리고 오피와 키티 사이에는 두 자녀를 두고 서로 평생 결혼 생활을 하고 서로 보살폈지만은 진과는 또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지속했죠. 네. 와, 짧게 들었는데 네. 이 오펜하이머의 러브 스토리만 잘 정리해도 영화 한 편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는 원자폭탄 개발 계획,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소개할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오펜하이머의 영광과 몰락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겠죠. 네. 다음 주 화요일 과학 인사이드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잊지 말고 오후 5시에 다시 오펜하이머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죠. 지금까지 과학 인사이드 터줏대감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